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그동안은 취직해서 따박따박 월급이나 받을 줄 알았지 제 사업을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이리저리 어려움이 많았어요. 처음 사장님 소리 들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는데 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할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사회의 매운맛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그런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제법 사장님 태가 나기 시작한 것 같아 뿌듯한 기분입니다. 일이 쉽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애쓰는 만큼 조금씩 통장 잔고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게 보일 때마다 제 노력을 인정받는 기분이거든요. 무엇보다 요즘에는 주위에서 돈돈거리며 앓는 소리 하는 사람도 없어서 한결 마음이 편안하답니다. 사람이 노을자리 보고 다리 뻗는 모양인지 제 얼굴만 보면 돈 타령하던 인간들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저라고 어디 땅 파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돈은 10원짜리 한 장이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도 남의 재산에는 어쩜 그렇게들 아쉬운 소리 잘도 하던지. 기어이 선을 넘으려 드는 인간들 때문에 정말 봉변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미야, 나 좀 살려다오. 참. 뻔뻔도 하시지. 방금 전까지 사람 하나 잡으려고 들더니 이렇게 금세 꼬리 말 거면서 대체 왜 그랬대요? 나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 뭐가 이쁘다고 사정 봐주게 생겼어. 여보, 아까는 우리가 잠시 흥분해서 그랬던 건지 설마 내가 정말 당신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겠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네 어미보다 네 놈이 더 나빠. 저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제 식구라고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한테 제 능력껏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끼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친정 부모 같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사람의 부모인데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험을 감싸 안고 저희 친정 부모니까 다를 바 없이 자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제 일방적인 감정이었던 모양이에요. 결혼 생활 내내 저나 저희 친정집 덕볼 생각만 가득했던 그들은 막상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저희 신세가 한순간에 뒤집히자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베풀었던 은혜나 온정을 생각한다면 저한테 결코 할 수 없는 행동만 골라 하던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슬하에서 세 자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거의 나이 40이 다 되어 저를 보셨으니 그분들 연세를 고려하면 늦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다가 어릴 적에는 제가 튼튼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자잘하게 잔병치레도 잦은 편이었고요. 위에 두 언니들이 어릴 적부터 아주 건강하고 씩씩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모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눈에 밟힐 만한 구석이 많은 못난 딸자식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제 두 언니들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저를 참 부등부등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온 세상의 중심이 저인 줄 알고 철딱서니 없이 까불거리며 자라기도 했죠. 물론 그렇게 온 가족의 사랑을 먹고 자라며 튼튼한 몸으로 건강을 되찾은 후에는 얄짤없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준 언니들과 부모님 훈윤 탓에 뒤늦게 사람 흉내는 내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결핍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온 가업을 성공적으로 확장시킨 아버지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꽤나 윤택한 편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드물게 대학에서 교육학까지 전공하신 이후로 전업주부로서 저희 세 자매의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셨던 어머니 덕분에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아쉬워해본 적 없이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저희 부모님의 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릴 적에야 뭘 모르는 철 모르는 시절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점점 머리 굵어가고 저도 나름대로 사회생활 경험하면서 세상에는 저처럼 운 좋게 자식들의 물질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까지 모두 채워주시는 부모님 만나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준 재벌급까지 불리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풍족한 환경에서 돈 아쉬운 줄 모르고 나름대로 사랑받는 부잣집 딸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드려야 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엄히 기르셨던 제 두 언니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막내딸인 저를 부모님 두 분 다 좀 더 유들유들하게 대해주시기도 했고요. 위에 두 언니들 역시 부모님이 해주신 것들 감사히 여기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구해 독립하고 부모님 뜻 거스르지 않은 좋은 배필들 만나 각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 문제로 저희 세 자매를 강제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무래도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부모님 입장에서도 투자한 것이 적지 않으니 자식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큰언니도 집안 인맥이 이어져 있는 분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둘째 언니는 아예 저희 아버지 쪽과 지인분의 중매로 지금의 형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괄량이었던 막내딸과는 달리 부모님 속썩이지 않고 결혼까지 무난하게 한 언니들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결혼을 할 때 약간의 부침이 있었어요. 제 남편은 저와 같은 대학 2학번 위의 선배였는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 눈에 찰 정도로 가정 형편이 윤택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구애 끝에 저희가 처음 만나기 시작했을 때도 부모님께서 딱히 탐탁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괜히 이제 갓 만난 아이들 반대부터 하고 들었다가는 괜히 제가 치기 어린 반항심에 사고라도 칠까 싶어 저러다 말겠거니 하고 지켜보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게는 후에 시아버지 되셨던 분이 지인에게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집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가정 형편이 크게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일 겪고 집에 빨간 딱지 덕지덕지부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남편이 저를 붙들고 아주 대성통곡을 했어요. 수연아, 나 이제 어떡하지? 이제 나한테는 너밖에 없는데 집안까지 이 꼴이 되어버리고. 수연아, 너 나 안 버릴 거지? 우리 집 이렇게 됐다고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나 안 버릴 거지? 술 마시고 혀가 있는 대로 꼬부라져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기나 할까 싶었지만 남편이 말하는 골자는 결국 자기 버리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연애하면서도 제게 극진했던 남편이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을 사윗감으로 못마땅해 하신다는 걸 진작 눈치채고 있었던 남편이었기에 제게 다소 저자세로 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집안에 이런 일까지 생기고 보니 가뜩이나 입장이 당당하지 못했던 차에 더 조바심이 났나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이 가엾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 사람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머리도 나쁘지 않아서 좋은 학교 들어와서 크게 빠지지도 않는 사람이 집안일 때문에 제게 죄라도 지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저라고 뭐 제가 잘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부모님 만난 건 아니었잖아요. 저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집안이 저렇게 풍비박산이 난 것도 아닌데 부모 실책으로 저한테서 버림받을까 봐 눈물까지 흘리는 게 그렇게 가엾고 애잔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어린애 입맛대로 잘도 요리했구나 싶지만 그때는 은근히 제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어린 마음의 남편의 숨겨진 계산속까지 알아채지 못했죠. 그렇게 우는 남편에게 아주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오빠 돈 보고 만났어? 처음부터 그런 거 기대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못난 소리를 해? 걱정하지 마. 오빠만 딴짓 안 하면 나 그런 이유로 오빠 절대 안 버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집안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사이에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반응은 당연히 좋지 못했어요. 가뜩이나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딸의 남자친구가 더욱 형편이 좋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 집안에 딸 자식 보낼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셨겠죠. 아니, 네가 마음만 돌리면 주변에 괜찮은 놈들 소개가 줄을 섰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야? 아, 몰라. 결혼은 내가 하지. 아빠 엄마가 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되겠네. 참, 저도 어리고 철딱서니가 없어 그런지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일이니 괜히 더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평생 나랑 같이 살 사람인데 내 의견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그때는 참 속물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시면 안 하시는 만큼 더 결혼에 대한 의지가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 친정 언니들까지 저와 부모님 사이를 조율해 보겠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반년을 제게 냉랭하게 대하시며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결국에는 고집스러운 막내딸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잘할게. 내가 장인 장모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차지 않는 사위인지 잘 알고 있어. 나 같아도 너같이 귀한 딸이 나 같은 놈 사윗감이라고 데려오면 귀한 딸 주겠다는 얘기 선뜻 못했을 거야. 그런 만큼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장인 장모님께서도 마음이 풀리실 테니까 내가 진짜 잘할게. 마지못해 저희 친정 부모님 결혼 허락이 떨어졌을 때 남편이 제게 다짐했던 말입니다. 마침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니 그저 그 기쁨에 취해 남편이 하는 말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 역시 남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모로 빠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위일지라도 저랑 오순도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결국에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인정해 주시리라 생각했어요. 시부모님들 역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들과 저의 결혼을 반대하셨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첫 만남인 상견례에서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우신 막내 따님 저희 집에 보내시면서 얼마나 염려가 많으셨겠습니까? 저희가 사돈어른 사부인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우리 수연이 정말 저희 딸이다 생각하고 사랑으로 보듬으며 아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전히 조금은 섭섭한 마음을 완전히 풀지는 못하신 저희 친정 부모님과는 대조적으로 겸양의 자세로 자신들을 낮추며 감사 인사를 표하는 시부모님을 보자니 중간에서 제가 더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약간의 오기도 생겼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저러실수록 나중에는 그때 내 말대로 하길 잘했지 하며 당당하게 떵떵거릴 수 있도록 남편과 결혼해서 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님 역시 내 선택이 그저 치기 어린 행동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양쪽 집안 형편 기울기가 다르니 당연히 신혼집은 저희 친정 쪽에서 해주셨습니다. 당시 시댁은 살던 집 처분하고 온 식구가 변두리 전셋집으로 옮겨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전세 보증금이라도 건진 것이 다행스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러고도 시아버지 월급의 대부분이 여전히 빚을 갚는 데 사용되고 있었고 때문에 남편이 자기 월급의 일정 금액을 자기 부모님께 생활비로 붙여드리고 있었고요. 당연히 결혼 자금이니 신혼집 구할 돈이니 처음부터 기대한 적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사람 하나만 보고 결정한 결혼이었지. 저도 딱히 남편이나 시댁 쪽에서 결혼한다고 무언가 제대로 된 것 해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시작한 결혼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염치도 없이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시집 간다고 집 해달라느니 혼수 준비해달라느니 그런 거 요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 시집 가는 걸 반기셨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제 고집 피워서 저희 부모님 마음에 차지 않는 결혼한다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결혼하는 주제에 부모님 심기 다 거슬러 놓고 요구하는 것만 많은 것은 부모님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단호하신 부모님이셨어요. 네 언니들 결혼할 때도 이 정도는 해줬는데 당연히 너한테도 똑같이 해줘야지. 결혼 전에 우리가 김서방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는 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서로 적치고 살지 않은 이상 우리가 부모로서 할 도리는 당연히 할 거다. 사실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약간 있기는 했지만 그게 집 한 채 살 정도의 돈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번 돈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니 저희 힘으로 집 구했다면 저희 둘이서 생활할 만한 크지 않은 전셋집 겨우 구했을 겁니다. 결국 시집가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 덕을 봐도 아주 제대로 본 셈이었죠. 아무리 제 고집 있는 대로 밀어붙여 남편과의 결혼을 성사시켰다고는 해도 그때만큼은 저도 참 부모님 뵙기가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속 썩여놓고 이런 것까지 받아도 되나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미안해하는 절 보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족해서 중간에서 네가 더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참 품이 크신 분들이셔. 나 생각하면 우리 신혼집까지 해주실 결심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만큼 내가 더 잘해야지. 남편 입장에서는 당장 저랑 결혼하며 살 집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저렇게 손쉽게 떡하니 해결해 주신 장인 장모님이시니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허락받는 과정에서 남편 나름대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서운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다소 서먹하게 굴긴 하셔도 남편 말 맞다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신 이후로는 자꾸 챙겨주시려고 부모님께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사돈어른 사부인께 면목이 없다. 아들 장가 보내면서 신혼집 한 채 떡하니 마련해주지 못하는 신세가 참 처량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걸 그분들이 대신해 주시니 얼마나 송구스럽고 감사할 일이야. 그러니 주은이 네가 더 잘해야 해. 그럼요. 잘해야죠. 잘할 거예요.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쪽에서 집 해주시니 부담스러워하시면서도 내심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결혼해서 좀 더 나은 형편에서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야 어느 부모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남편 쪽에서 득을 많이 보는 결혼이라는 걸 저 스스로도 부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시댁 쪽에서 저나 저희 친정 감사해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신혼집에서부터 시작해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며 고가의 가전들까지 거의 저희 친정 부모님이 채워주신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남편은 그야말로 저한테 장가와서 몸만 쏙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주은이가 어찌나 재수씨 자랑을 많이 하던지 재수씨 같은 사람 만난 덕에 자기 팔자가 폈다며 아주 자랑을 있는 대로 하더라고요. 결혼 며칠 전에 자기 친구들 만나 술을 진탕 마신 남편 데려다준 남편 친구들이 칭찬이랍시고 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그래 보였으니 저희 부모님 느끼기에는 더했겠지만 저희 결혼을 승낙해 주신 이후로는 그런 부분으로 불편한 말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던 부모님이셨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제 앞에서는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서 속은 얼마나 썩어 있었을지 생각해보면 참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남편 집안이 기울면서 원래 살던 집 처분하고 온 가족이 전셋집으로 이사 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집이 사실 4인 가족이 함께 살 만한 크기의 집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 함께 쓰시는 안방도 두 분이 쓰시기에는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외의 방이라고는 쪽방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직 시집가지 않은 시누이가 차지하고 있었고 저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저희 신혼집으로 옮겨오기 전까지는 거실 안쪽에 이부자리를 놓고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쓰고 있는 남은 방이 애초에 두 사람 쓸 만큼 여유 있는 공간도 아니었지만 아무리 피가 섞인 사이라고는 하나 다 큰 성인인 남매 사이에 같은 방을 쓰는 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그러니 형편 그렇게 된 이후로는 남편 역시 저랑 결혼해서 신혼집 들어와 살면서 제대로 집다운 집에서 생활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몇 년을 식구들 밤낮 없이 들락거리는 거실 생활을 하다 저와 함께 쓰는 너른 안방에 자기 공용 공간이 서재까지 생겼으니
제게 아무리 좋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티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했을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좀 그러셨을지는 몰라도 당신 생각을 얼마나 하셨으면 이렇게 서재까지 따로 꾸며주실 생각을 다 하셨겠어? 그러니까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알았지? 그럼 서운하기는. 내가 자기랑 자기 부모님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사는 걸 어떻게 꿈이라도 꿀 수 있겠어? 나 같은 놈한테 이렇게 분에 넘치게 잘해주시니 그저 감사하게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원망이라니. 나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 아무리 저랑 결혼하면서 누리고 사는 게 많다고는 하더라도 사람이 지난날의 앙금이 남아있을 수는 있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불어 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남편이 펄쩍 뛰더라고요. 그렇게 가슴에 응어리 남기지 않고 시원하게 털어내고 그저 감사하다고만 말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아들 내외 좋은 집에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걸 보고 시부모님 흠쩍해 하셨고요. 내가 주은이 채 거실에 그렇게 두고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렸는지 몰라. 제 방 한 칸 못 내어줘서 거실에 몇 개 되지도 않는 제 집 나와 있는 걸 보면 참 부모로서 못할 짓이다 싶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아휴,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야. 저희 신혼집 처음 구경 와서 끝내 눈물을 찍어내시는 시어머니셨어요. 그 뒤에 시아버지께서도 뭐라 말을 보태지는 않으셨지만 심정이 참 복잡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 식으로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형편이 기우는 결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마워할 만한 일을 상대방이 꼭 고마워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아름아름 들어 알고는 있었거든요. 특히나 처갓집에서 상대적으로 해주는 것 많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격지심을 부리거나 도리어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지기도 한다는 건 역시 들어 알고 있었어요. 도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참 염치 없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어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리에 맞고 이치에 올바른 행동만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저 고마운 일을 해주었을 때 꼬아서 생각하지 않고 고맙게만 여겨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나 시댁에서도 형편이 넉넉한 저나 저희 친정집 덕을 보는 게 꼭 마음이 편한 일만은 아니었겠지만 입장 바꿔서 저희라고 꼭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저희 쪽에서 베푸는 입장이 되다 보니 시댁 쪽보다야 행동이 당당해질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딸 보내놓고 사돈 댁이니 마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을 뿐더러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당신들 쓴 것이 훨씬 많다고 그걸로 유세 부리실 성정이 아니시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저희 쪽에서도 해줄 거 다 해줘 놓고도 사이나 사돈댁 눈치를 아예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결혼 이후로 저희 친정 부모님 태도가 많이 누그러지셨던 건 역시 이런 부분의 영향이 아주 없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하나 얻어내면 그걸로 만족해 하지 않고 도리어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그거 알아주는 것만 해도 양반이지. 김서방도 그렇고 사돈 내외도 그렇고 아주 경우가 없는 분들은 아니지 싶다. 저도 아름아름 주워들은 바가 많은데 저보다 곱절은 인생을 더 사신 친정 부모님께서 이래저래 듣고 보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저 역시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차츰 사위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희 첫 아이 태어나고부터는 기류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석이 어쩜 이렇게 엄마 아빠 반반씩 이쁜 것만 쏙쏙 빼닮아 닮았는지. 김서방, 우리 지석이까지 보고 셋이서 잘 사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참 괜한 걱정했다 싶어. 혹여나 그간 서운한 게 있었다면 노인들이 어리석어 그랬겠거니 생각하고 마음 풀어. 아이고, 장인어른, 장모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확실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예쁜 손자 안겨드리는 것만큼 뿌듯한 일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결혼시킬 때부터는 남편을 사위로서 깍듯하게 대하고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셨던 친정 부모님이셨지만 저희 첫아들 태어난 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사위에게 마음을 여신 티가 났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다소 불편해하시던 기세까지 싹 사라지자 남편 역시 확실히 어깨를 쫙 펴게 되었고요. 저는 그게 얼마 남지 않은 남편과 저희 친정 부모님 사이에 서먹한 마음을 완전히 풀어낸 것이라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참 지석이 보기가 민망해서 지금이야 갓난쟁이니까 뭘 몰라서 괜찮다 쳐도 이제 조금만 자라면 자기 외갓집하고 친정집 크기부터가 다르게 느껴질 텐데 손바닥만한 할머니 집 오기 싫다고 외갓집으로만 가려고 들면 내가 그때는 서러워서 어떻게 살겠니? 아이 낳고 시댁에 아이 데리고 갈 때마다 부쩍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찍어내시며 저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걸 제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곤란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시어머니 하신 말씀을 곧씹어 생각하니 또 그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진 게 적은 입장이다 보니까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예의 그 좁은 전셋집을 벗어나지 못한 시댁이었습니다. 이제는 시누이도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중소기업 갓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시누이 벌이가 뭐 얼마나 된다고 크게 도움이 될 리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자식까지 보았는데도 남편이 여전히 시댁에 생활비를 붙이고 있었어요. 정작 저희 집 생활비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서로 형편 뻔히 아는데 내 자식 고생시키기가 싫다며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또 죄송스럽고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아이 낳고 육아휴직 중이라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기도 했고요. 물론 당분간은 유급 휴가이기는 했지만 휴직이 길어지면 무급으로 전환될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결혼 후에 이미 친정 도움은 적지 않게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워낙 식구와 자식들에게 아끼시는 분들이 아니기도 하셨으니 주기적으로 선물이니 용돈이니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덕을 많이 받고요. 술이 한 잔씩 들어가면 남편이 저를 부러워하는 소리도 한 번씩 했습니다. 자기는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부모라고 다 장인어른 장모님처럼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 당장 자기가 집에서 덕보는 거 하나 없이 결혼하고 나와서까지 본가의 생활비 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저 사람 입장에서도 참 이래저래 생각이 복잡하겠거니 싶어 그냥 넘겼습니다. 사실 저와 함께 저희 친정 부모님 덕보고 있는 상황이니 그런 불평불만까지 들어줘야 하나 내심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저와는 입장이 다른 남편이니 생각이 복잡할 수도 있겠거니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그 후로도 저만 보면 집꼬리 며느리랑 손자보기 민망스럽다. 여기저기 노후돼서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시어머니 앓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 됐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나보고 그걸 다 해내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싶어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마냥 모른 척할 수도 없어 도와드리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 집까지 해드릴 생각은 없었으나 집 고치는 비용이나 이래저래 돈 들어갈 때마다 수리 비용이며 적지 않게 챙겨드렸습니다. 저도 당장 저희 친정 부모님께 도움받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애초에 시어머니 바라는 대로 대단하게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주제도 못 되긴 했지만 그나마 당신 아들이라도 형편피게 만들어준 것.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다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 식구들 전부 건사하는 건 제 몫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친정 부모님과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주 기함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돈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동안 진빚 정리하느라 애로사항이 참 많았지만 저희가 애를 쓴다고 해도 빚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가벼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참 송구스럽지만 사돈께서 조금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참
그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저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저희 친정 부모님 모신 자리에서 불쑥 빚 갚아달라는 소리를 꺼내신 시어머니셨습니다. 그간 감사한 일이 많았다며 저희 친정 부모님 대접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는 시부모님 말씀에 생전 그런 것 안 하시다 웬일인가 싶어 의아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거를 순수한 선의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돈 이야기 꺼내실 줄 미처 생각지 못했기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뵙기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미리 언질이라도 좀 주셨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지. 아니,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저희 부모님 만나는 자리 만들어 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그나마 시댁 형편이 예전보다 나아진 것도 저희 친정 쪽 도움이 없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바라는 것만 많아지는 시어머니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 순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또 그 옆에서 집안꼴이 이 지경이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미친 시아버지가 입 꾹 다물고 자기 아내 하는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도 썩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순식간에 표정이 어색해진 것이 참 부모님 뵐 면목이 없었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께 돈을 좀 빌려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만만한 분은 아니셔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욱 깔끔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차용증까지 확실하게 받아두신 게 다행스럽게 여겨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그걸 무슨 사채업자로도 되는 것처럼 득달같이 받으려 들지 않으실 거지만 그 역시 무언의 경고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사돈댁에서 그 정도 돈은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텐데. 돈 빌려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판에 뒤에서 저렇게 중얼거리시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있자니 더더욱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잘하셨다 싶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바랐던 것은 저희 친정에서 그냥 시댁빚 다 갚아주는 거였겠죠. 참 말도 안 되는 염치 없는 생각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뻔뻔해지는 시댁 행태에 저도 서서히 정을 떼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 모신 자리에서 자기 부모가 저런 소리 하는데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남편도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간 얼마나 돈 때문에 서러울 일이 많으셨으면 저런 말씀까지 다 하셨겠소. 며느리로서 당신이 좀 더 헤아려 줄 수는 없겠소? 아무리 그래도 사돈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나 시부모님께나 해드린 거 생각하면 거기서 더 바라는 게 말이 돼? 처음 저와 결혼할 때 했던 남편의 결심은 무색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저 사람이 저희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입은 은혜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결국에는 자기 부모를 먼저 감싸고 드는 모습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친정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수연아, 이 일을 어찌한다니. 저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물려받아 하시던 사업을 키우시느라 동업자 도움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이라 삼촌이라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공금 횡령에 거하게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불법 밀항까지 감행했다는 겁니다. 평생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거센 풍파에 이미 친정은 엉망으로 뒤집어져 있었어요. 집이며 회사며 전부 넘어가게 생긴 판에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엄마 목소리에 놀라 친정으로 달려갔을 땐 이미 온 집안의 차압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망연자실의 넋을 잃고 서 계신 아버지 옆에서 기어이 어머니가 충격에 졸도를 하시자 저희 세 자매가 소스라치게 놀라 어머니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봐. 엄마! 상황이 너무나 급격하게 악화되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름대로 튼실하게 운영되어 왔던 회사가 동업자 한 사람이 물을 흘려놓았다고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릴 수 있는 건지 눈앞의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언니가 모시고 있을게. 나중에 거처를 새로 구한다고 해도 엄마 혼자 계시게 두는 것도 불안하고. 너무 놀라서 손을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두 언니들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큰언니가 그런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수연이 너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이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우리 말고 기댈 데가 또 어디에 있으시겠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잃은 것보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더 힘들어하는 부모님이셨어요. 네 형부가 인터폴 쪽까지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경찰 고위 간부인 둘째 형부까지 두 팔을 걷고 나섰다는 둘째 언니 말에 저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친정 부모님 도움이 될 만한 일은 별로 없었어요. 언니들은 언니들 스스로 능력이 있기도 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형부들이 마치 이 집 아들이라도 된 것처럼 물심양면 부모님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야 그런 언니들 부부에 비하면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 딱히 도움 될 만한 것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심하신 저희 친정 부모님께 마음이라도 써드릴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좀 알아보고 하시지. 있는 집안 사람들도 사기 한번 당하니까 신세 안 좋아지는 건 마찬가지네 뭐. 처음에 남편이 지나가듯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아니, 아무리 속으로 꿍해 있었다 치더라도 제 놈이 저희 부모님한테 받아먹은 게 얼마인데 그걸 생각하더라도 저딴 식으로 굴면 안 되죠. 부모비 다 못 갚으면 그거 자식한테 넘어간다는데 우리 아들이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얼른 변호사 사무실 가서 그것부터 확실하게 알아봐. 그간 신세 입은 게 보통이 아닌 사돈을 두고 시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은 당신네들 집 고쳐주고 생활비에 용돈에 빚 갚으라고 거금까지 빌려줬는데 친정 형편 좀 안 좋게 되었다고 바로 마음에 있는 소리 걸을 생각도 못하고 하는 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형편 변하면 주변 사람들 태도부터 바뀐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 다 그렇다 하더라도 덕본 자기들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저희 친정 얘기 일절 두 사람한테 옮기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기들 주제에 내가 저 자세로 나간다 한들 우리 친정 도와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더 전해서 저희 부모님 모욕하는 소리 한마디 더 들었다가는 정말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육아휴직 중이니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저희 언니들처럼 턱하니 도움드리기 곤란한 형편이라는 것조차 서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거 별거는 아니고 엄마 계좌로 50만 원 붙였어요. 그동안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 천이고 억이고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내 형편에 당장 보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 죄송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지석이 키우느라 애 먹는 거 엄마가 뻔히 아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이런 소리까지 하게 만든다. 엄마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직 어린 녀석이 딸려 있으니 부모님 한번 뵈러 가기도 여의치가 않더군요. 고작 제 여윳돈으로 빼놓은 돈 50만 원 보내드리는 게 그렇게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야, 너 지금 누구 멋대로 네 친정에 돈을 보내? 엄마와 얘기하며 흘렸던 눈물을 그치기도 전에 뒤에서 버럭 고함을 지르는 소리에 놀라서 딸꾹질까지 날 정도였어요. 뒤돌아보니 남편이 언제 들어왔는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들어와서는 당장 저를 때려 죽이기라도 할 것처럼 노려보고 서 있더라고요. 꼴을 보니 제가 전화로 저희 엄마 50만 원 붙여줬다는 소리 듣고 저 몰래 통화 내용을 끝까지 다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쳐다봤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저도 그만 열이 확 뻗쳤습니다. 왜요? 내가 내 엄마한테 내 돈 드리겠다는데. 네 돈? 네 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결혼해서 애까지 딸렸다는 여자가 지금 일도 안 하면서 네 돈이 어딨어? 그거 결국
다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야?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아주 벼르고 벼렸다는 듯 제게 패악을 부리고 나섰습니다. 제 어미가 그러고 있는데도 저지할 생각은커녕 팔짱을 떡하니 끼고 서서는 저를 내려다보는 남편놈이었어요. 말만 보태지 않았다 뿐 제 어미랑 생각하는 꼴 똑같다는 걸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뜩이나 친정일로 마음이 상해있던 차에 저라고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렇게 치면 지금 저 사람 이 넓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나 어머니 집에 그간 들어간 거나 다 저희 친정덕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만큼 은혜를 입어놓고도 이런 식으로 굴 수가 있어요?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거 생각하면 도움을 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내 돈 50만 원 붙였다고 그걸로 이 난리를 피워요? 그때야 너희 집 형편이 좋았을 때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없는 집안 골수라도 뽑아먹은 것처럼. 그리고 니들이 그거 그냥 해줬냐? 그간 있는 요새 어지간히 떨면서 사람 비굴하게 만들 때는 언제고. 지금 누가 누굴 비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한테는 뭐 하나 해준 게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아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비굴하게 굴어놓고는. 저거 시어미한테 말버릇 좀 봐라. 친정 돈 좀 있다고 아주 제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그동안 우습게 여기더니. 야, 아직도 네가 있는 집 자식인 줄 알아? 내가 너 아주 그동안 벼르고 있었어. 저거 내가 아주 오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거야. 당신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투가 그게 뭐야? 돈 없는 시어머니는 막 당신이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당신 친정도 별 볼 일 없어졌으니 나도 막 대해도 되겠네. 와, 듣자 하니 저보다 더 막먹은 인간들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악에 박쳐 소리를 질렀어요. 이 배응만덕한 것들아, 니들이 어떻게 이래? 지금까지 내가 해준 거 다 뱉어내. 우리 엄마 아빠가 도와준 거 다 토해내. 이게 지 친정에 돈 빼돌려 놓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야, 오늘 너 나한테 좀 맞자. 시어머니가 제게 있는 대로 눈을 부라리며 손을 높이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기어이 저 염치 없는 여자한테 이 꼴까지 당하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 이게 멋들하는 짓이야? 날아올 줄 알았던 손바닥 대신 비명에 가까운 저희 둘째 언니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옆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쩍 벌린 둘째 형부도 함께였어요. 저희 친정 그렇게 풍비박산 낸 놈 인터폴에 흔적이 잡혔다고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겠다고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 불과 30분 전이었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곱디곱게 키운 막내 여동생 손찌검하려던 현장을 검거한 둘째 언니 눈이 그만 뒤집혀 버렸어요. 달리듯 시어머니 앞까지 뛰어온 저희 언니가 그 여자를 있는 힘껏 바닥에 밀쳤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지금까지 내 동생 이따위로 대하고 있었어? 수연아, 너 계속 이러고 살았던 거야? 언제부터야? 이거 처음 아니지? 남편놈이나 시어머니나 갑작스럽게 까발려진 본인들의 추악한 모습에 당황스러운 기색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저나 저희 언니한테 겁먹어서 그런 건 결코 아니었겠죠. 저희 언니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그 두 인간 눈은 오로지 저희 둘째 형부, 그러니까 현직 고위 경찰 간부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경찰에서 함께나 쓴다는 주요 인사 보는 앞에서 막내 처제 드자비를 하다가 현행법으로 딱 걸린 거예요. 잠시 숨을 고른 형부가 휴대폰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가정폭력 현장을 목격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출동해 줄 수 있겠나? 아이고, 가정폭력이라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형님. 이러지 마시고 저희하고 먼저 얘기를. 지금 나를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동서 아내한테 무릎부터 꿇는 게 순서 아닌가? 형부가 제게 매달려오는 두 인간에게 벼락 같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듣는 사람이 심장이 얼어붙을 것만 같은 소리였어요.
가정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직접 고른 사위인 만큼 가족에게 다정다감하기 이를 데 없는 형부였습니다. 형부 상식으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었어요. 곧 출동한 경찰차에 저희 집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웅성웅성 몰려들면서 도간에 쥐꼬리 된 그것들이 어떻게든 따낸 해명을 해보겠다고 진땀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저 며느리 폭행범 아니에요. 얘, 어미야, 네가 말해봐라. 나 너 안 때렸잖아. 현행범으로 걸려놓고 무슨 딴소리예요? 마침 언니랑 형부 안 들어왔으면 나를 얼마나 팼을지 내가 무슨 수로 알고. 여보, 이러지 마. 아까는 엄마랑 내가 흥분해서 설마하니 내가 엄마랑 당신 손찌고 마는 걸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었겠소? 처갓집 있는 대로 벗겨먹은 것들이 내 돈 50만 원 우리 엄마 용돈 줬다고 눈깔이 뒤집혀서 사람 하나 잡아먹으려고 할 땐 언제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너, 네 엄마 나한테 행패 부리는 거 신나서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야. 듣기 싫어. 둘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돈 있을 때는 그저 뜯어먹을 생각만 하더니 그간 그렇게 은혜 입어놓고 사람을 이따위로 대해? 여보,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너 이렇게 사람 새끼 아닌 줄 알았으면 내가 네 놈같이 볼 것 하나 없는 놈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어. 결국 우리 엄마 아빠 사람 보는 눈이 맞았네. 나 너 같은 놈하고 같이 자식 키우면서 못 살아. 당장 갈라서. 여보. 어미야, 아이고 어미야. 경찰서로 연행되는 와중에도 저를 절박하게 부르는 두 인간들이었습니다. 참나, 방금 전까지 사람 하나를 패 죽일 듯 굴더니 제가 저들을 구제라도 해줄 줄 알았나 보죠. 하다하다 이런 꼴까지 본마당에 이걸 그냥 넘기고 저 남편이라는 놈과 갈라서지 않으면 이제 제가 등신인 거였겠죠. 제 엄마 유치장에서 빼내보겠다고 놈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동안 저는 법조계에서 일하는 큰 형부 도움으로 착착 이혼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이윽고 거짓골이 된 그들이 손바닥만한 집구석으로 돌아왔을 때 갖가지 이혼 사유로 두툼한 이혼 소송 서류와 함께 저희 부모님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 우리 아들 들먹이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던 그들도 양육비며 미처 차용증 처리하지 못한 자잘한 비용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자 그만 꽁무니를 밀고 내빼고 말았습니다. 우리 친정 좀 망했다고 당장 내 꼴이 엎어지기라도 할 줄 알았나 봐. 우리 큰형부나 둘째형부나 다들 함부로 건드려서 네 놈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 알지? 부자가 괜히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줄 알아? 쥐뿔도 아닌 니들이야. 내가 소송 걸면 평생 허리 위도로 우리 엄마 아빠 돈 갚느라 죽어나겠지만 내 친정 지금 좀 휘청한다고 내가 니들처럼 보잘것없는 것들한테 대갚아주는 것도 못할 줄 알았니? 이 멍청한 것들아? 일부러 더 그것들 자존심을 긁으려고 뾰족하게 말해도 당장 아쉬운 입장이니 입도 뻥긋 못하고 사라지는 그들이었습니다. 고작 이 정도로 주제 파악을 할 거면서 그 폐악을 떨었다니 정말 앞뒤 구분도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양육비 청구하지 않은 조건으로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져왔기에 그 후로 저 미련한 것들하고 얽혀 더는 속 썩는 일 생기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동안 하도 제 집구석만 퍼날라서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 모두 제 쪽에 유리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거기다 그것들 주제에는 저희 부모님한테 빌린 돈 갚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살던 전셋집까지 빼게 생겼으니 그만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시킨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 만나 생전 처음 서재까지 가져봤던 놈이 이제는 제 본가 거실에서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게 생겼으니 놈 처지라 아주 제대로 실감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놈이랑 갈라선 게 이제 해가 지나면 꼭 10년을 채우게 되겠네요. 그러는 동안 제 친정 일도 소개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외로 밀항했던 그 동업자라는 벼락 맞을 놈이 검거된 겁니다. 비록 놈이 도피 생활 동안 털어먹은 돈이 적지 않아 잃었던 돈 전부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절반 좀 더 되는 돈을 도로 찾아온 것만 해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놈 때문에 소갈이라 하셨던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놈이 송환되어 죗값을 치르게 된 걸 보시고 한결 표정이 편안해지셔서 그게 더 잘된 일이다 싶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형부들 도움이 컸어요. 참, 저도 부모님 말씀 듣고 저런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 일인데 저도 비싼 값 치르고 제대로 배웠으니 이제 그런 못난 놈한테 인생 거는 일 따위 다시 없을 겁니다. 저도 제 가게 차려 이제 저나 제 새끼 건사쯤은 제 힘으로 해내고 있고 여전히 막내딸을 금지옥엽으로 아껴주시는 친정 부모님과 언니들 내외 도움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우리 아들 지석이 보면서 씩씩하게 기운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린 후 이후로 한 번도 편히 잠을 못 잤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땅 투기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이혼일 수도 있고 직장 선택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경우는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어요. 듣는 순간 다들 표정이 변하면서 경멸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전 어릴 적에 엄마가 안 계셨고 중학생 때쯤 아빠도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부모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꽤 안 좋은 말도 많이 들었고 저부터도 인생에 대해 뭔가 바라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더 누군가의 사랑을 원하고 외로움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후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얼마 만나보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꽤 위였고 어른 남자 같은 느낌이 들었고 무척이나 저에게 공을 들이고 잘해주는 모습에 혹하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께 처음 소개를 했을 때 썩 좋아하지 않으셨던 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어른들 말을 왜 들으라는 건지 수년이 지나서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영주야, 그러지 말고 좀 더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라. 네가 데려온 남자는 영 예의도 없고 인상도 별로야. 그런데 전 할머니랑 오래도록 사는 생활도 지긋지긋했고 빨리 저만의 가정을 꾸려서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맨날 부모도 없이 자라와서 뭐가 어떻다는 둥 하는 말을 들었던 게 콤플렉스였기 때문에 이제는 완연히 저만의 독립된 집을 갖고 싶었어요.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남자는 그걸 자기가 채워주겠다고 하니 홀린 듯 그 생활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자 이 남자가 저에게 한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먼저 저보고는 둘이서 살 신혼집을 구했다고 하더니 그곳은 그저 본인의 가족들이 살던 집일 뿐이었어요.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모양새였고요. 거기다 저와는 9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알고 보니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아니, 그땐 상황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해 좀 해줘. 그냥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어린 여자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혼남이었다니요. 저도 가진 거 없이 혼수만 아주 조금 갖고 들어가게 되는 터라 제대로 식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했는데 완전히 깜빡 속아 이혼남과 결혼하게 된 것이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끝을 냈어야 했던 건데. 하지만 전 그 당시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이 남자와 계속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신 당신한테 거짓말 안 할게. 라고 하는 남자의 말을 믿어보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남편은 미안했는지 제게 연애 때보다 몇 개월간은 더 잘해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함께 살게 되니 며느리가 아니라 종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건지 시종일관 상스러운 말들을 해대며 저를 구박해대는 시댁 식구들. 너무 싫었어요. 얘, 얼른 밥 차려라. 아, 뭐하고 서 있어? 멀뚱멀뚱. 아유, 느려 터져가지고 답답해 죽겠네. 너 시집살이 혹독하게 겪고 싶어 그러냐? 아니에요, 어머니. 거기다 시어머님 며느리 들볶이로 아주 독하기로 유명했어요. 시누이 역시 제게 툭하면 자기 속옷 빨래나 시키고 돈이나 뜯어가곤 했어요. 그 사이 남편은 뭐 했냐고요? 편들긴커녕 툭하면 저에게 아기를 빨리 가져야 한다는 말이나 하기 바빴어요. 정말 너무 미웠어요. 그러던 차에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전 난생 처음 해보는 임신에 감정적으로도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실제로 너무 메스껍고 힘들어서 식은땀을 연신 흘렸던 저를 시어머니는 단 한 끼도 봐주지 않고 하루 5끼를 차려내게 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만 좀 쉬면 안 될까요? 아니, 쉬긴 뭘 쉬어. 너 애 가졌다고 유세 떠는 거야? 당장 안 일어나? 이런 독살 맞은 시어머니 덕에 전 혹여나 스트레스로 애가 떨어질까 불안에 떨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어찌어찌 애를 낳아서 돌보고 있는 와중에도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시간엔 절 들들 볶아댔어요.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벌렁 누워서 애는 돌아보지도 않고 저에게 늘 짜증만 내더군요. 산후 우울증이며 극한 피로감이며 산모이면서 온전히 몸조리도 못한 채 몸이 말이 아니게 된 저 역시 가만히 견딜 순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받아치면서 말대꾸를 했더니 이 사람은 이제 저를 자기 집에서 사는 종 그 이상도 이하로 보지 않는 투로 대하더군요. 이게 어디서 기어올라? 남자가 말하는데 말 대답할래? 이런 상처받는 말은 이제 우습지도 않은 수준이라서 제가 귀를 막아버렸는데 일순간 갑자기 시야가 확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전 수치심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인생 끝을 보는구나.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싶어 온 머리가 얼얼하게 느껴졌어요.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더 못 볼 걸 당할 줄 알아? 나 열받게 하지 마라. 이런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급기야는 저에게 맡겼던 생활비까지 입 싹 닫고 이제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해대는 말은 얼마나 저를 치욕스럽게 하던지. 저도 엄연히 돈을 벌며 격리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완전히 일자무식에 본인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자 마냥 대하더군요. 야, 너 우리 집에서 살면서 네가 무슨 돈을 쓸 때가 있어.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까불래? 그러면서 이제는 대답도 않는 저를 보고 대꾸도 없고 무시한다며 윽박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분노감에 휩싸여 노려보았더니 눈빛이 기분 나쁘다며 또다시 험한 말을 짓거렸고 오는 제 소리가 들려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우리 방에 기척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맨날 제 방문을 그렇게 두드려대면서 당장 나와서 일하라고 시키면서 말이에요. 이런 취급을 받아가며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몇 살 안 된 아들 때문이었어요. 얘만 아니었다면 이 집에 계속 이러고 살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부모 없이 자라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절대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아랫입술에 이빨 자국이 남도록 세게 깨물어가며 참았어요. 하지만 이런저를 희롱이라도 하듯 남편은 갈수록 더 대담하게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더 저를 괴롭힐 만한 게 없었는지 바람까지 피우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제가 알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상대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들을 안고 그 여자를 멍하니 응시하는 것을 보더니 외려 그 여자가 저를 동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휴, 나는 결혼이라도 안 했지. 그쪽은 애까지 낳았어요?
준식 씨 그 인간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런 남자랑 이런 집에서 뭐하러 참고 살아요? 진짜 바보같이. 이런 일들은 금세 동네에 수근수근 소문이 났고 여기서 전 바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애엄마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번듯하게 바람을 피우고 밖에서 도박이건 뭐든 하고 다니고 집에 들어와선 그렇게 뭐라 하는데도 아들 하나만 감싸 안고 그런 여자로 말이에요. 그 집에서 살았던 기간, 전 정말 제 자신이란 존재가 어떤 인간이고 인격체인지 도통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무렵 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례식도 어영부영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희미하게나마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할머니를 보낸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장례식 처소를 보고 있자니 삶과 죽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누가 나를 묻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나마 제가 목숨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있긴 했지만 정녕 나라는 한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생을 끝맺는 것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숨이 막혀오고 입에 쓴맛이 나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더군요. 이후에 내가 눈 감을 때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할머니의 장례를 기점으로 해서 제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뒤로 돌아온 뒤 집에 와서 여전히 횡포를 부리는 남편을 보니 제 마음은 계속 다른 출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여기서 탈출을 해야겠다. 이렇게 노예처럼 시댁 식구들에게 잡혀 살아갈 순 없겠다.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아이가 너무나 마음에 걸렸어요. 당장 제 몸만 건사하기에도 홀로 나가서 굶어 죽지만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었거든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제 몫의 돈은 단 몇십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같이 살 만한 집은커녕 며칠이나 풀칠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대책이 없었어요. 전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져 20대 중반밖에 안 된 나이에 흰머리가 반을 덮기 시작했고 연신 시기에 맞지 않은 하혈을 하면서 몸이 무척 쇠해져 있었어요. 이 상태로 나가서 아들을 내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들도 나와 있어서 행복할까?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해보니 결국 답은 저 홀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노처녀인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제 아들을 무척 예뻐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애미 밑에서 똑같이 고생하며 제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물려주느니 그래도 할머니와 고모, 아빠가 있는 번듯한 집에서 자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더군요. 제 경제력이 너무 처참하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 전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온 식구들의 방에 불이 꺼져 한참 시간이 지난 새벽 2시쯤 조그만한 짐을 들고 밖으로 살살 나가게 되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누군가 부스럭하는 게 느껴졌지만 전 질세라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잡힐까 두려우면서도 그 집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내 아이를 생각하니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가장 돌아가기 싫고 무서운 곳에 내 사랑하는 피부치를 놓고 왔어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안에 아기를 혼자 놔둔 것 같은 심정이었기에 나를 붙잡으려는 듯한 그 손과 발이 두려우면서도 아들을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야 하나 몇 번이나 고민했어요. 그렇게 전 밤새 어디론가를 걷고 걸어 좀 더 먼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겨우 여관방 하나를 잡고 들어가 넋을 놓고 쓰러졌어요. 시댁 식구와 무서운 남편으로부터 도망쳤다는 해방감을 느끼기에도 앞서 제가 너무 그 집에 오래도록 있으면서 묶여 있었던 건지 불안감이 밀려오더군요. 이게 잘한 일인지 아닌 건지 확신이 없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엄마를 찾으면서 엉엉 울 아들을 생각하니 다시 돌아갈까 생각을 하면서도 이미 남편에게 맞은 그 감각이 떠올라 선뜻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무너질 거면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이미 한쪽 길을 선택한 이상 난 뒤돌아봐선 안 된다. 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어요. 나오기 전 몇 번이나 눈물을 억누르며 아이의 잠든 눈두덩이에 입을 맞추면서도 이러다 아이가 깨버릴까봐 어쩌지도 못하고 망설이며 나가던 그날을 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시댁에서는 아마 온갖 난리가 다 났던 듯 하지만 어찌어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전 겨우 이혼이라는 절차를 치르게 되었어요. 아들 역시 남편이 키우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전 그 과정 안에서도 아들을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아들을 만나게 된다면 다시 남편 바지춤을 잡고 매달리게 될까 스스로가 두려웠지만 실제로 조금도 만날 수 없는 입장이 되니 가슴에 한기가 들더군요. 비로소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실감이 되기도 하고 밖에서 국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야 했나 싶어 가슴을 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미 주사위는 던져져 버렸고 전 제 앞에 노인생을 살아가야 했기에 그대로 쭉 걷게 되었습니다. 숙식이 제공되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식당이며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제 몸 하나 겨우 건사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고요. 그러던 사이 가끔씩 여유가 있고 쉬는 날이라도 되면 몰래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먼발치에서 시댁을 기웃거리곤 했어요. 바람기가 다분한 남편은 보나마나 또 여자를 만났거나 재혼을 했을 테고 평소에도 관심 없었던 아들 양육은 아마 시어머니가 하고 있을 터였어요. 이런 모습을 몇 년 정도 훔쳐보다가 전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꾸 훔쳐보면서 내 처지를 한탄하는 것보다 기왕 선택했으면 열심히 살자고 말이에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래까지 몰래 훔쳐보다가 이제는 이러지 말고 나중에 아들이 대학이라도 가고 뭐라도 하는 것 같을 때 그간 못한 엄마의 몫을 돈으로라도 대신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창 엄마가 필요한 나이에 자기를 두고 나가버린 것을 얼마나 원망하면서 클까. 그걸 돈으로 대신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제 피땀이 들어간 돈이라도 주면서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죽도록 식당에서 일만 했고 몸이 힘들어서 병원 치료를 받을 때에도 영양제로 대충 버텨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10몇 년간 모은 돈은 8천만 원이 조금 넘게 되었어요. 대학 들어갈 때 바로 딱 주고 싶었지만 만기가 몇 달 더 남은 관계로 그 사이에 아들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어요. 당시 시댁 동네에는 저를 아는 애기 엄마들이 몇 있었는데 가끔 몰래 보러 갔다가 마주쳐서 아주 창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중 한 엄마가 제 처지를 불쌍히 여겼는지 아들 근황을 가끔 자기가 대신 전해주겠다고 연락처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에 아들 연락처를 받게 되었고 아들도 동의했다고 하기에 전화를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어색해하는 걸 보니 저도 갑자기 겁이 났고 아들을 만나는 것에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 돈은 꼭 줘야겠다고 생각했기에 만기가 될 때까지 떠듬떠듬 안부만 물었고 이후 짧은 내용의 편지와 함께 돈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편지 내용에 눌러쓰고 싶은 말들은 많았으나 자식을 두고 온 어미가 무슨 말을 길게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이제껏 건강히 자라와줘서 고맙다. 네 앞날을 위해서 잘 썼으면 좋겠다. 정도였습니다. 그간 쭉 아들을 위해서 살았고 이젠 남은 내 생 역시 아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여전히 열심히 살아야겠더군요. 그래서 조금 남아있던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같은 식당 일하던 아주머니가 본인 사촌 관련 투자를 이야기하기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노후 준비를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갖고 여전히 식당에서 숙식을 하면서 기존에 살던 대로 살았어요. 가끔 마음이 울적해질 때마다 동네 교회를 가서 그냥 앉아있다 오기도 하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몇 달이 안 되어 아주 큰 뒤통수를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분한 일인데요.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제 잘못이요. 저에게 투자를 권했던 식당 아주머니가 저나 사장님에게도 어떤 언질 없이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었어요. 얼마나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찾으려고 했는지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전 멍하니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몇 번이나 야단을 맞을 정도였어요. 사장님 부부도 얼마를 같이 투자하셨던 모양이라 서로 간에 마음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유, 어떡하면 좋아. 이제 어떻게 할 셈이야?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너무 막막해요. 그나마 그분들은 조그만 식당이라도 갖고 있고 집이라도 있었지. 전 여기서 숙식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며 제대로 된 집도 없이 떠돌고 있는 모양새였는데 정말 눈앞이 핑핑 돌더군요. 사장님은 결국 나름 타격을 입은 건지 직원을 쓸 수 없는 형편이라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그만둘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사람 한번 잘못 믿었다가 내 돈도 날리고 직장까지 잃게 된 셈이었어요. 그렇게 전 몇 푼 안 남을 돈을 갖고 근처의 작은 원룸을 찾아 들어갔고 월세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 생은 제가 눈뜨며 태어난 일에 쉽게 가는 일들이 없는 건지 너무 원망스럽더군요. 지옥 같은 날들을 피해서 한 걸음 뛰면 그 자리엔 또 새로운 맛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사기당한 건 언디까지나 제 잘못이었지만 또 다시 생각해보면 그 끔찍했던 결혼 생활 역시 제가 선택해서 그런 꼴을 맞게 된 것이니 이쯤 되면 내가 문제구나 싶어 너무 괴롭더군요. 내 인생을 흔들어 쥐어짜고 있는 건 결국 남이 아닌 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아주 깊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아들을 두고 나오던 그 시절도 제가 뭐 얼마나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그곳을 탈출해서 죽기 직전에 나를 좀 살려두고 아들에겐 아들대로 경제적인 책임을 보태주고 그 뒤로 조용히 살다가 마무리하길 바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생은 허락해주지 않고 저를 자꾸 올가매더군요. 원룸에 살면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잠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는 것도 이제 수중에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 또다시 일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그런 의욕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대로 누워서 죽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반면 이제껏 내가 어찌 살아왔는데 이렇게 골방에서 숨을 거둬야 하나 싶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다시 깨서 앉고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그 꽉 막힌 방에서 숨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누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더군요. 월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사람 간의 접촉이 다 지겹고 싫어서 엉뚱하게 집주인 아주머니를 멀리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아무래도 2달째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게 분명하더군요. 정말 인생에 있어 아무런 미련도 없었지만 저 아줌만 뭔 죄가 있어 돈을 받으러 다녀야 하나 싶어 지갑을 찾아 돈을 얼마 꺼내들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틈새로 저를 쳐다보는 것은 낯선 듯 뭔가 낯이 익은 웬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게 누군지 완전히 기억해내는 것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엄마라니요. 제가 누군가에게 엄마란 호칭으로 불리울 수 있었던 때가 있다는 것을 너무 오래도록 잊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늘 영주씨 등의 호칭으로 불리우면서 한 번도 가정이나 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그런 저를 부르는 아들을 보니 돌처럼 굳어서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 말에 저도 겨우 발이 떼어졌고 그렇게 아들을 집으로 들였어요. 좁고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와 겨우 앉을 곳을 찾은 아들은 같이 마주 앉아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저를 찬찬히 살펴보더군요. 그러면서 뭔가를 갑자기 꺼내서 내미는데 저조차도 아주 흐릿하게 기억이 나는 아들 돌무렵 때 사진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저를 아들이 계속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떠듬떠듬 말하더군요. 무척 덥고 습한 날이었는데 그 말은 왜 제 가슴을 차갑게 파고들었을까요?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살고 있었네. 근데 엄마 왜 이렇게 늙었어? 난 엄마 사진 속 모습만 생각하고 왔는데. 저를 보고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니 왠지 더 비참하게 느껴져서 전 아무렇지 않게 둘러대려고 애를 썼어요. 그 사진은 너 돌 때인데 그때랑 비교를 하면 어떡하니? 당연히 늙는 거지 뭐. 근데 그 말이 뭔가 더 아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인지 아들은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러져 오열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릴 적이나 대학 때 잠깐 봤을 때와 달리 너무나 장성해버린 아들을 만질 수도 어쩔 수도 없어 그냥 쩔쩔매고 있었어요. 겨우 마음을 추스른 아들이 다시 몸을 일으키더니 자기의 근황을 말하더군요. 4년 전에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모양이고 제 고모도 시집가서 멀리 산다더군요. 본래 살던 집에는 제 아빠만 있는데 그 뒤로도 그렇게 여자들을 바꿔가며 데려왔기 때문에 딱히 감정이 좋진 않다고 했어요. 엄마, 나는 맨날 엄마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어. 나를 두고 간 엄마가 미울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나 고모 없이 아빠를 겪어보니 후회가 되더라. 그때 내가 좀 더 컸더라면 내가 엄마를 끌고 나왔을 텐데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난 몰랐어. 친구네 엄마들이 가끔 얘기해 주셨는데 엄마가 나 때문에 견디다가 나가버렸다는 걸 대학생쯤 돼서 알았어. 전 더 이상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몰라서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더 엄마가 보고 싶어지더라. 엄마는 엄마 손주 보고 싶지 않아? 아들은 그 길로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와 손주들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아들 차로 같이 가는 그 시간 동안도 무슨 말을 하면 어색하지 않을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그건 무척 감사하고 기분 좋은 불편함이었어요. 여지껏 저를 괴롭혔던 것들, 처음엔 따뜻하게 덮어주는 듯 했으나 가시를 품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아들과의 사이를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지 몰라 전 감히 손도 못 뻗었고 알아보려는 몸짓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 아들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저를 찾아와 주다니.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이게 정말 내 앞에 놓인 일상들이 맞는지 겁이 나기도 해요. 오래도록 불행했던 사람은 더 불행해진다는 말이 있던데 자꾸 자기 앞에 놓인 일들을 의심하고 쉽게 행복 쪽에 몸을 기다려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시간들을 가져도 되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동에 제가 살 집을 구해주었어요. 평생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저에게 집을 얻어주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매달 5일마다 집으로 와서 용돈을 1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나이도 많은 데다가 혼자 사는 제가 쓸 데가 뭐가 그리 있다고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며느리와 손주들 없을 때 혼자 와서 주고 가는 걸 보니 나중에 그들 앞에서 용돈이라도 주라고 넉넉히 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이자 할머니이기에 이 관계도 잘 지내게 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이 보여서 울컥하더군요. 그래서 전 매번 아들이네 집에 먹으라고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아들만큼이나 어색하고 실감나지 않는 며느리와 손주에게 정을 붙이려고 용돈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절벽 끝으로 저를 밀려고 세워둔 곳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있던 제가 넋이 나간 얼굴로 아들 차에 태워져 아들 집으로 오게 되던 그날은 정말 떠올릴수록 울음이 차오릅니다.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내 노년이 내 젊을 때보다 좋을 거라고도 상상해보지 못했어요. 그 끝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 이 나이에 삶에 대한 태도를 또다시 새로 잡아보고 싶어요. 늘 불행하다, 힘들다 했던 말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찌되었든 살아보자 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모든 일에 다 보답이 있고 끝이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심어온 길들은 분명 어떻게든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다들 오늘도 수많은 결정 안에 살고 계실 텐데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떤 결과가 와도 다시 새로 쌓고 지으며 열심히 잘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시장에서 과일을 팔며 저희 삼형제를 먹여 살렸습니다. 아버지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저희 집 가장은 어머니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좋게 말하면 한량 같은 분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백수여서 한번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연명하며 먹고 사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 아버지가 한심스럽고 어쩔 땐 원망스러웠어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형제들도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가장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녀오고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일하는 시장에 가서 함께 과일을 파는 걸 도운 적도 많아요. 내가 힘들어도 너희들 덕분에 버틴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걸요. 솔직히 말해 누가 봐도 고생하는 것은 어머니고 아버지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 역시 아버지를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씩 저나 다른 형제들이 나서선 아버지에게 일을 안 나가냐고 여쭤보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어디 자식놈들이 버릇없게 내가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일을 나가는데 지금 재촉하는 거야? 그러며 도리어 화를 내고는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들들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걸 들키니까 괜히 그게 부끄러워서는 반대로 뻔뻔하게 화를 내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요즘엔 재테크 같은 것들이 많고 배우기도 쉽다지만 저희 부모님 시절만 해도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을 때가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도 갯돈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마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량 같은 아버지를 만났기에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과일을 팔며 번 돈 중 일부는 저희 가족의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갯돈으로 넣었습니다. 엄마가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 너희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땐 지금처럼 가난하지 않고 풍족하게 사는 거야. 부자가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게 아무리 많아도 다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는 열심히 돈을 벌려는 거야. 지금 엄마가 돈을 벌어야 나중에 너희들이 편해지니까. 어머니는 종종 저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어렸던 저희야 갯돈이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저희를 얼마나 신경 쓰시고 아끼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그것들 모두요. 그러나 아버지는 언제나 그런 어머니한테 힐난만 하기 바빴습니다. 하여간 이래서 아줌마들은 갯돈이 무슨 말이야, 갯돈이. 그런 거 한다고 돈이나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턱도 없는 소리. 그걸로 부자 될 거면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여간 건설적인 생각을 못해. 어머니는 똑부러지지만 마음이 여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겉으론 무덤덤한 척, 괜찮은 척 하다가도 언제나 방에 혼자 들어가 눈물을 훔치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보기 가슴 아프던지 그럴 때면 저희 어머니에게 다가가서는 아빠가 또 괜히 저런다. 아빠 말 듣지 마. 라며 서툴게나마 위로했어요. 저희야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쓸데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나마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저흰 삼시세끼 밥이나마 잘 챙겨 먹을 수 있었고 아주 가끔씩은 고기도 구울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일자리 한 번 구하지 않았고 어쩌다 가끔 정신을 차려서 일용직이라도 나가나 싶으면 반나절도 되지 않아 때려치고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야, 밖에 나가서 술 좀 사와라. 돈은 네 엄마한테 받아가고. 술이요? 저 아직 성인이 아닌데. 야, 사오라면 사오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뭐든 윽박부터 지르시는 아버지만 빼면 정말 단란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종종 아버지랑 따로 살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어머닌 그런 아버지조차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가 지금은 방황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 살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러니 너희도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엄마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가열차게 배신했습니다. 정말 그런 배신도 없을 겁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손이 떨립니다. 그날은 유독 아버지 얼굴이 밝아 보이던 날이었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걸 어떡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알고 보니 아버지는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돈을 더 벌려고 넣었던 갯돈을 들고 개주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TV에서 개주가 도망갔단 말을 심상치 않게 나오긴 하던데 이건 상황이 완전 막장 수준 아닙니까? 어떻게 개주와 바람나서 어머니의 돈을 날려버리다니요. 심지어 당시 어머니가 갯돈을 넣고 있던 모임의 개주는 어머니의 친한 친구분이었습니다. 저희 형제 역시 얼굴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거의 유일하게 믿고 힘든 이야기들도 다 나눌 수 있는 친구라고 들었기에 어머니만큼 저희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아버지랑 눈이 맞아 도망갈 줄은.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퍼질 대로 쳐져서 사기를 당한 개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쫓아왔습니다. 이현아, 넌 알지? 네 남편하고 그년 지금 어디에 있어? 당장 말 안 해? 어디다가 숨겨놨냐고? 제발 언니, 말 좀 해봐요. 저희 가족 그 돈 없으면 죽어요. 저 지금 이혼당하기 직전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정말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쌍욕을 퍼부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바지가락을 잡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연히 저희 어머니는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분이니까요. 그 광경을 본 우리는 나이가 어렸지만 어머니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점점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아버지와 친구의 배신으로 돈도 마음도 모두 잃은 어머니는 그 뒤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울증이었던 듯 같아요. 학생이었던 저희 삼형제는 학교에 가는 시간을 빼고는 집에 와선 온전히 어머니와 함께 있고자 했어요. 식사도 차렸고 집안일도 저희가 다 했죠.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머닌 저희가 없는 새에 혼자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뭐하니? 얼른 죽어야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배신을 당한 이후로 힘든 것만큼 그런 어머니를 보는 게 저희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하루하루가 한숨뿐이었지만
저희보다 더 고통받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비록 마음이 아플지라도 자식들인 저희를 보면서 견디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도저히 이 고된 삶을 이어나가기가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형, 빨리 좀 들어와 봐. 엄마가 평소 전화 한 번 안 하던 동생이 제게 연락을 했을 때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어디서 기인됐는지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게다가 전화 속 동생은 계속 엄마를 외치면서 잔뜩 눈물에 젖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가보니 어머니는 쓰러져 계셨고 저흰 동생이 부탁으로 도와주러 오셨던 옆집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졸지에 저희는 부모 없이 저희 셋만 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그 흔한 유서 하나 남기지 않고 떠나셨어요. 아마 유서를 남길 만한 정신도 없으셨겠죠. 아버지가 개주와 도망을 가고 나서 어머니는 하루하루 눈을 뜨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계신 상황에서 고아로 자라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 행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어머니와 그리고 그냥 아버지라는 정상적인 가정의 울타리가 있었는데 졸지에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밖에 안 남았단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무사히 어른은 될 수 있을지, 그 전에 학교는 제대로 다닐 수 있을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친척이 저희를 맡아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모네 집에 가서 같이 사는 거야. 지금 여기랑은 집이 머니까 학교도 전학하고 그래야겠네. 불편한 거 있으면 이모한테 편하게 얘기해도 좋아. 가족들이랑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가 유일하게 가끔씩이나마 연락을 하고 지낸 사람이 이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장례식장에서 3일 내내 저희를 도와 조문객을 맞이했고 자잘자잘한 장례식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저희에게 이모 이야기를 해주셨고 너희 이모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가족이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역시 이모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머니 가시는 길에 같이 계셔주시기도 하고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드렸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명도 아니고 저희 삼형제를 다 데리고 가주는 이모 덕분에 아주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모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를 모두 키우기로 결정하기까지 참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이모의 상황이었다면 선뜻 자기 가족의 자식을 키울 생각을 하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모가 얼마나 굳게 결심을 하고 저희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는지 알기에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최대한 이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저희끼리 열심히 살아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모 집에 가고 나서부터 신문 배달이며 우유 배달이며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고 바로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듣다가 오후 느지막하게 집에 오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모는 저희가 아침에 나갈 때마다 너네 공부도 하느라 힘든데 그런 아르바이트는 안 해도 돼. 이모가 용돈 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저희를 안쓰러워하셨지만 저흰 그래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이모에 대한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또 언제까지 이 집에서만 있을 수 없는 만큼 하루빨리 돈을 버는 것 역시 중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사실상 대학을 가는 것은 불가능했죠. 덕분에 저희 형들이 모두 고졸로 학력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20살이 되고 나서는 이모네 집에서 나와서 혼자 방을 잡고 살았어요. 이모는 더 있어도 된다며 어린데
벌써부터 너무 어른스러워진 게 아닌가 걱정된다. 라고 하셨지만 이모에게 감사드리는 것과는 별개로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산다는 것은 저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만들었기에 전 그 길로 이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살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생들은 아직 10대 학생들이었고 따로 저처럼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집을 나오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먼저 나간다고 서운해하지 마. 너넨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이모네 집에 있는 게 더 나아. 나중에 졸업하고 너네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직장에 취직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일을 해서 독립해. 요즘도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도 배운 거 없는 사람이 좋은 직장에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 20대 초반에는 노가다를 뛰거나 상하차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일거리가 주어지면 감지덕지였죠. 건수는 적은데 하려는 사람은 많아서 늘 불꽃 튀는 경쟁이 붙었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성 있게 돈을 벌 수가 없다 보니까 한번 일당을 받았을 때 최대한 아끼는 것이 버릇이 되었는데 사실 일당이라고 해봤자 그게 아주 많은 돈도 아니거든요. 월세 내고 생활비 하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1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조차도 아까운 상황이었지만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제가 25살이 되던 해 너무나도 운이 좋게 무역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다니는 사람들 다 좋은 대학 나오고 가방끈 길게 공부한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유일하게 저만이 고졸이었어요. 뽑히면서도 저를 대체 왜 취직을 시켰나 싶어서 얼떨떨해질 정도였지만 힘들게 잡은 기회인 만큼 그곳에서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며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그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병인 씨 보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일찍 출근하는 것 같아. 나도 꽤 일찍 오는 사람인데 병인 씨 입사하고 나서 한 번도 먼저 회사 문을 열어본 적이 없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성실함만이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회사 사람들은 제가 고졸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부족한 부분을 먼저 찾아서 알려주시고 회사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좋은 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직장에서 평생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게 된 사람이 생기면서 전 아쉽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의 바람이 있었거든요. 난 결혼을 하게 되면 아주 깡시골까진 아니더라도 조금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싶어. 농사도 지으면서. 아내의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아내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취직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럭저럭 괜찮게 살고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예전부터 살아오던 환경이 시골이다 보니 그곳의 삶을 계속 그리워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아내의 바람대로 시골에 가게 되면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소랑 닭까지 전부 주시겠다고 하니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는 저였지만 나름대로 귀농생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결혼을 한 즉시 퇴사를 하고 짐을 꾸려서는 함께 시골로 내려갔어요. 농사에 익숙한 아내와 달리 전 처음부터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가축들 돌보는 법도 모르고 농사를 짓는 법은 물론 추수철에 농작물을 따는 법도 모르고 익숙해지기까지 한 3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유독 손재주도 없는지 뭐 하나 배워도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 때문에 사실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손에 익고 농사에 익숙해지는 날까진 아내가 주도해서 농사를 지으며 농작물을 내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저도 아내 몫만큼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쁠 때는 정말 하루가 모자라거든요. 게다가 저희한테는 장인어른이 보내주신 소가 무려 100마리나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 다 먹이고 똥 치우고 하다 보면 금방 밤이 돼서 거의 지쳐 쓰러지듯이 잠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뭐든지 해보면 익숙해진다고 몇 년간 그렇게 농사에 힘쓰다 보니 이젠 서울에서의 생활보다 시골에서의 생활이 더 편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엄청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기에 사람도 얼마 없었는데 그 몇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전 읍내에서 장을 봐오는 길이었는데 주민들이 잔뜩 모여 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궁금하더라고요. 다가가니 웬 고급 벤츠 승용차가 거리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차가 온 적이 없어서 그냥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라도 찾아온 아들이나 손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그 차에서 나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지가 오래되어 예전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긴 했지만 그 사람은 확실히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대체 이런 곳이랑 연고도 없는 사람이 여긴 무슨 일인지, 혹시 제가 있는 곳을 알고서 일부러 온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아버진 저를 보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쪽으로 오더군요. 여기는 너만 살고 있는 거냐? 다른 동생들은? 아버지가 제게 질문을 하는 것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어머니를 배신하고 우리를 버린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찾아왔는지. 처음엔 어이없었고 점점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가 떠올라 쉬이 분노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정말 한 대 치고 싶은 거 이를 악물고 참고는. 당장 꺼지세요. 당신 얼굴 볼 일 없으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다 사정이 있었어. 제대로 이야기할 순 없지만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야. 전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좀 이해해 주렴. 하지만 전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버지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머닌 그런 말도 안 되는 결말을 맞이했고 저희 삼형제 역시 최악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장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저희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잃고 외로이 자라야 했으니까요. 절대 죽어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기가 뭘 하면 되겠냐고요. 어떻게든 저희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니 너희가 원하는 건 다 해주마. 이제 과거와는 달리 돈도 많이 벌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아비로서 인정해주고 내가 너희를 아들로서 인정하게 해준다면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마. 하지만 계속 그렇게 매달리는 아버지를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아예 제대로 아버지를 이용해 먹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랑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아버진 저렇게 좋은 차 끌고 여유 있게 살았을 걸 생각하니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전 우선 아버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저희 형제를 찾았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도 혹시나 아버지가 정말 과거의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저희에게 미안해한다면 아주 조금은 참작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늦게 저희를 찾은 이유조차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되더구나. 돈이 있으면 뭐하나. 가족에게 상처 주고 아픔만 줬는데 너희 앞에 나서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단다. 물론 너희가 당장 용서할 거라곤 생각지 않았다. 다만 아빠가 못했던 일들을 너희에게 늦게나마 하고 싶어.
너희에게 자식 노릇하라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아비 노릇을 하고 싶은 거란다. 우리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기 속내를 비치는 아버지.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고? 그럼 받을 건 다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저희 지금 돈이 필요해요. 저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각각 5억 원 정도씩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실 수 있죠? 아버지가 돈만 주면 저희도 많이 늦긴 했어도 다시 사이좋은 부모 자식처럼 지낼게요. 저희 형제는 일부러 아버지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매일같이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말 그대로 친한 척을 했습니다. 혹시나 전처럼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에게 돈을 안 줄까봐 불안했으니까요. 아버진 저희가 아들 노릇을 착실히 하겠다고 하자 시간이 걸려도 돈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3달 정도 기다리니 아버진 정말 이야기한 대로 저희 형제에게 각각 5억 원씩을 입체해 주었습니다. 참 이상하게 그 돈을 받아도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목숨값이나 다름없는데 이미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이 돈을 받아도 별 소용도 없고 이제 이 돈 받았으니 더 이상 아버지랑 연락하지 말자. 우리한테 부모는 더 없는 거야. 저희 형제들은 돈을 받자마자 아버지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하고 싶어 제가 있는 쪽으로 아버지가 찾아오기도 했었지만 전 일체 아버지와 부딪히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이상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동생들을 불러서 각자 받은 5억 원을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제가 사는 동네에 모이게 한 적이 있었는데 딱 그날에 맞춰서 와가지고는 저희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기껏 큰돈 떼어가지고 나눠줬더니 그것만 빼먹고 연락을 안 해? 그러고도 너네가 내 자식들이냐? 비록 5억 원씩 받긴 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했다시피 살아생전 아버지가 저희에게 했던 일들이 너무 가혹했고 이건 겨우 5억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은 마치 그 5억들로 자기의 죄를 모두 사한 것처럼 군이 저희로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아버지 면전에다가 대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5억 줬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버지가 5억을 줬든 안 줬든 우리 가족에게는 최악의 사람이에요. 솔직히 아버지가 정말로 잘못을 빌고 싶다면 돈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 더는 꼴도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저희 앞에서 꺼져주세요. 최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고 싶었지만 아버진 아버지대로 생떼 아닌 생떼를 쓰며 저희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정말 동네 시끄럽게 쪽팔리고 화도 나고 온갖 짜증이 다 솟구쳤습니다. 저 역시 감정이 격해져서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삽을 들고 바닥에 구리구리하게 쌓여있던 솥똥을 퍼서는 아버지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리고 몸을 마구 밀며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어요. 그리고도 분이 가시지 않아서 한참을 씩씩댔습니다. 아버진 그날 이후로 불효자 소송인가 뭔가 한다면서 소송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사과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소송당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까지 소송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차단도 했습니다. 정말로 소송을 한다면 나중에 재판에서 보던지 하겠죠. 그때는 아버지가 준 5억으로 의리의리한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든 방어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티끌이나마 양심은 있는지 지금은 소송한다는 식으로 연락 온 게 없긴 한데 아버지 성격상 언젠간 정말로 소송이든 뭐든 걸어서 저희랑 싸우려 들 것 같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 선택과 결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